그러니까 지문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재민님, 자,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은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 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 수집 증거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순서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답은 X입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지문 채취가 먼저 끝났고 압수는 그 다음입니다. 지문이라는 증거는 이미 압수 이전에 확보가 끝난 것이니 자, 나중에 압수가 위법하다고 해도 그 위법이 앞서 끝난 지문 채취에 소급해서 물들일 수는 없습니다. 2차적 증거라는 것은 위법한 절차에서 파생되어 나온 증거를 말하는데 지문 채취는 압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니 애초에 파생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안을 보면 맥주컵이나 물컵, 맥주병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물이고 이를 수거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압수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중으로 막힌 셈입니다. 시간 순서로 한번 압수의 적법성으로 또 한 번 막힙니다. 이런 이중 농어 구조는 판례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니 둘 다 기억해 두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송 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제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라는 말에 흔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X입니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국가기관이 수집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에는 헌법상 적법 절차 준수의 무게가 훨씬 무겁게 걸려 있지만 사인 간의 문제는 그 증거가 형사소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저울질하는 이익 형량의 문제로 갑니다. 이 사건에서 업무일지는 소송 사기라는 중대한 범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공익 실현을 위해서라면 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이 어느 정도 침해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맞지만 그것이 곧바로 증거 능력 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이게 이 지문의 함정입니다. 자, 갑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 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 의뢰 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동의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기서 걸리셨을 겁니다. 정답은 X입니다. 증거 동의라는 제도는 원래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흠을 치유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문제는 전문 법칙 위반이 아니라 영장주의 위반입니다. 강제체혈은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필요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도 사후에도 영장이 없었습니다. 판례는 이런 영장주의 위반을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봅니다. 이 정도의 위법은 당사자의 동의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피고인 처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동의로 씻어낼 수 있는 흠과 동의로도 못 씻는 흠을 구분하는 문제, 이 판례로 확실히 정리해 두십시오. 자, 이번 지문입니다. 피고인과 공범 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판단하셨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쓰려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그 피의자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조서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정작 당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은 부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결론이 따라 나옵니다. 증거 능력이 이렇게 부정되는 이상
사망이나 소재불명 같은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살려주는 제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314조가 구제해주는 대상이 애초에 아니라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지문부터 쳐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즉 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사항,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은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정답부터 좀 말씀드리면 O입니다. 앞서 본 4번 지문이 형법상 공범 사이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은 그 논리를 양벌 규정으로 확장한 판례입니다. 종업원이 실제 행위자이고 법인이나 사업주는 그 행위자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처벌받는 구조인데 이 둘의 책임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사업주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쓰려 할 때도 형법 총칙 공범관계에 적용되는 제312조 제3항의 법리가 그대로 옮겨옵니다. 종업원이 내용을 인정해도 정작 사업주가 그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은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인권 보장이라는 규정의 취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니 공범 관계와 양벌 규정의 사업주 관계를 같은 결로 묶어서 정리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도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 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와 분리하여 직접 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 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인정된다. 여기서 그럼 법정 증언이니까 조서와는 별개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바로 답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 증언을 잘 뜯어보면은 사실상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경찰에서 조서에 적힌 대로 내가 말한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조서는 진짜다 이 말뿐입니다. 즉 이 증언의 실체는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4번 지문에서 확인했듯이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 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은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조서가 이미 증거 능력을 잃었는데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해주는 진술을 조서와 떼어내서 독자적인 직접 증거로 살려준다면 결국 뒷문으로 조서를 다시 들여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증언의 독자적인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이 증언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자,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자,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자, 정답은 O입니다. 자, 지금까지 4번, 5번, 6번에서 본 것은 전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그러니까 제312조 제3항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은 검사가 직접 작성한 조서 제312조 제1항입니다. 검사 작성 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조서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근 판례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 공범만이 아니라 서로 대항된 행위를 필요로 할 뿐 각자 별도의 구성 요건과 형벌로 처벌되는 이른바 대항범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같은 관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대항범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항범까지 넓힌 최신 판례라는 점 꼭 표시해 두십시오. 읽겠습니다. 자,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면은 전화 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 일방의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정확히 함정에 걸리신 겁니다. 정답은 X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녹음을 한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통화 당사자, 본인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자기가 녹음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지문은 다릅니다.
자,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령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쪽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문제가 됩니다.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선언한 헌법 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결국 녹음의 주체가 대화 당사자냐 제3자냐 이 한 끗 차이가 적법과 위법을 가릅니다. 시험에서 가장 잘 파고드는 함정이니 꼭 구분해서 외워두십시오. 먼저 지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의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O입니다. 친고죄는 고소와 그 취소에 관해 제233조가 공범자 사이에 효력을 미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것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나 협박죄, 명예훼손죄처럼 고소가 애초에 소추 요건이 아니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소추를 막는 구조입니다. 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를 규정한 제232조 제3항만 준용하고 있을 뿐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문 준용 여부가 갈리는 지점을 확실히 짚어두십시오. 자, 지문입니다.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으리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책적 하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출발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합니다. 제276조가 원칙이고 제370조가 이를 항소심에 준용합니다. 다만 예외로 제365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서 다시 기일을 잡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피고인 없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이 2회 연속 불출석입니다. 한 번 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또 빠져야 예외가 발동합니다. 그것도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전제로 합니다. 통지 자체가 부적법했다면 애초에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의 요건 두 가지를 세트로 기억해 두십시오. 자, 마지막 지문 읽겠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병령 허가 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병령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은 O입니다. 자, 공소장병령허가 여부 결정은 법원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재판입니다. 그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공판정 밖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써서 고지할 수도 있고 공판정 안에서 구술로 고지하면서 공판조서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판정에서 구술로 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임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형사소송법 저11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보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공소장병령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채로 공판 절차가 흘러가 버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심판 대상이 된 공소 사실이 무엇인지 자체가 흐릿해지고 그 결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공소장병령허가 여부 결정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공판정에서 했다면 조서에 반드시 남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오늘 12문항을 관통하는 축은 결국 하나입니다. 자, 증거 능력이든 절차든 법이 정한 형식과 순서를 지켰는지를 판례가 얼마나 촘촘히 따지는가 그 감각을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